오늘은 영화에 관련해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특히 60년대와 현재 영화, 멜로드라마와 범죄 영화 중심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990년대부터 대한민국 영화 산업은 더욱 급격하게 변화해 왔습니다. 블록버스터 제작을 가능하게 했고 한국 영화 산업은 상업화되고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영화는 그만큼 현대 한국인 선호하는 여가 생활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는 왜 이렇게 매력적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를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현실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 욕망을 스크린을 통해 만끽하는 방법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폭력을 즐길 수는 있거나 매력적인 주인공과 동일시해서 이성적인 자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시각적 쾌락이라고 합니다. 또는 특히 공포, 에로 그리고 멜로드라마 같은 영화를 볼 때 신체적인 반응을 있을 수 있으며 부정적인 감동, 공포처럼 부정적인 감동이더라도 이 반응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는 문화 제품으로서 각 나라의 가치관, 풍습, 그리고 사회적 기대 등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충족시키지 못하는 욕망, 이성적 자아,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들 다르기 때문에 문화에 따라서 시각적 쾌락과 신체적 반응을 유발하는 요소 다르질 것입니다. 때문에 영화 내용 흐름과 반복된 주제 상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문화의 특수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영화 산업은 상업적인 측면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제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한국 북류의 그 정신적 가치를 어떻게 개성하고 있는지를 탐구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 영화 황금기였던 1960년대와 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영화들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세부 기준으로 장르 부류 멜로와 범죄 영화를 설정하였습니다. 멜로드라마에는 우리 사회에서 기대하는 이상적인 여성성이, 범죄 스릴러 영화에서는 이성적인 남성성이 잘 표현되어 있다는 개설에서 탐구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장르마다 모든 장르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잘 표현하지만 일반적으로 장르마다 강조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에서 장르적 혼종성이 방금 보셨다시피 어떤 혼종성이 존재하지만 장르적 혼종성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연구 과정을 통해서 분명한 부수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범죄 영화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1960년대와 이전의 한국 영화 산업을 구별하는 중요한 트렌드 하나 있습니다. 범죄 스릴러입니다. 1960년대에서는 스릴러와 범죄 영화를 편수가 급증했으며 이는 1960년대 영화 산업의 주로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60년대에 유행했던 이 장르들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를 투영합니다. 범죄 영화와 특히 갱스터 영화의 특징 또 하나는 남성 단체의 묘사일 것입니다. 1960년대 이런 영화에서는 그 안에서 남성들 사이의 우정과 배신, 사랑을 뛰어넘는 의리와 남성들 사이의 희생 뒤풀이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액션 영화들은 이상할 정도로 집단의 구조와 규범에 대한 충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나쁜 악은 물론 배신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묘사하기 위해 범죄 조직보다 더 적절한 상징이 없으며 그 비열한 거리, 친구, 달콤한 인생 같은 영화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그 첩보 영화가 있고요. 국제 범죄와 음모에 관한 영화라면 65년부터
007 시리즈의 대성공에서 비롯됐다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첩보 영화는 단순히 모방작으로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한국 첩보 영화에서는 남북 관계와 국가의 정체성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첩보 영화 사이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한국 첩보 영화가 서사 안에서 가족 역할을 강조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 동경특파원, 순간영화니, 국제간첩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영화에서 가족의 서사 기술로 이용하곤 했으나 결국 국가를 위해 가족을 이용하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가족 상봉은 국가의 상징이며 가족은 국가 이데올로기 재현한 집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이데올로기 갈등보다 분리의 비극을 다루며 죄송합니다. 국가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그 베를린이나 의형제, 시리 같은 영화들이 있고요. 그러나 사실 그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감열제도 있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누아르 여기 여러 첩보 영화 좀 보실 수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누아르 조금 들어가 보면은요. 사실 누아르 장르이라기보단 스타일로 볼 수는 있지만 이 영화 속 몇몇 주제에 밀접한 이 스타일과 이제 그 영화 속의 몇몇 주제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명, 보이스오버, 주인공의 어떤 도덕적 애매성, 노스탈지아, 불안감 등으로 누아르 독특한 특수성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50년대 한국 범죄 영화와 미국 누아르 영화의 정반대로 한국형 누아르와 네오 누아르 영화에서 재정적인 동기 대신에 그 악인이 이제 정신병리가 주된 동기의 행동의 동기입니다. 이런 영화 중에 그 악인은 60년대에 악인은 없다, 불나비, 검은 머리, 악인 시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아직도 현대 영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추격자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주인공이 아주 도덕적으로 좀 애매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 어떤 국가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그 사라진 그 미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성매매 여성인데 그 사람의 실종이 아니라 이제 정모 그 주인공의 대중사회의 침입과 어떤 국가 전에 그 경찰이었기 때문에 어떤 국가 권력의 불용 사용 때문에 경찰이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 안에서. 그리고 뭐 아저씨와 비슷하게 김희지가 설명한 바에 여성의 육체를 보여야 하는 가치를 지닌 육체와 그러지 않은 육체로 정확하게 이분합니다. 그 기준 물론 도덕성, 다른 말로 하면 순결성입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 여성의 성역할을 표현하면서 정부와 권력에 대한 의심 투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메로 영화 넘어가겠습니다. 메로드라마는 그러니까 그 영화의 다양한 장르 중에서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가장 긴 시간 동안 대중성을 확보하고 많이 만들어진 것은 바로 메로드라마였습니다. 우선 한국 대중 영화의 최초의 관객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한국 메로드라마는 한국 근대사의 비극적 역사 아래 놓여진 대중에게 매우 밀접하게 다가왔고 그러한 정서적 공감대가 메로드라마를 한국 영화의 모든 장르 중에 여왕으로 만들어왔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보다 비극적 결말에는 정서적으로 동일감을 느끼고 거기서 대중이 현실 문제를
영화적 형식으로 해결하면서 위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가족 멜로드라마로 들어가면 60년대 멜로드라마는 서민층의 생활 또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의 생활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여기에 동양, 서양, 전통, 근대, 여성, 남성, 그리고 농촌, 도시라는 이분법은 60년대 영화들, 특히 서울의 배경인 영화들에서 가장 두루지게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가족 멜로드라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만스 바바, 가족 회의, 월급 봉투, 현해탄은 알고 있다는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 영화를 통해서 전후 세대 간의 거리와 유리적 갈등, 생활의 현실의 어려움을 가정을 통해 드러내는 한 작품이 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90년대 후반 되면 광해군 정통 멜로드라마 눈길을 돌립니다. 편지, 하루 같은 제로상 멜로드라마가 1990년 후반을 창역했는데 이것은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대한 식상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동시에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순수한 사랑에 대한 애절한 집단 영화를 반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후 클래식 그리고 이제 원래 그 60년도 작품이었는데 이제 4년 전에 리메이크했던 만추라는 영화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영화들은 더욱 발전적이고 세련된 기법을 이용해 기본적으로 메로 영화의 흐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영화 한여이라는 영화 그 영화도 이제 2010년에 리메이크했고요. 원래 김기용 작품이었고요. 그 영화 한여의 사랑을 소재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지만 스토리 외에 다양한 기술적인 요소들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한국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하였습니다. 한여 이거 그 먼저 말하는 거고요. 한여의 2층 집 세트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인물들의 대립을 시각화시키고 있으며 2층의 베란다 창문을 한여와 동식 가족 간에 보이지 않은 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욕망과 시기, 광기까지 영화 속엔 다양한 감정들을 뒤섞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 기본적으로 멜로드라마를 풀어나가는 홍상수 아니면 이창동 감독처럼 작가주의 영화를 통해 편주되는 방식으로 나타내는데 이 기존 장르적 속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또 다른 가능성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청춘 영화로 넘어가면 청춘 영화는 1960년대 만에 독특한 형성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들은 전통적인 가정 중심으로 분단 전쟁에서 비롯된 비극적 갈등 구조를 주로 다루었던 이전 신파 영화 드라마와 달리 청춘 영화에서는 서구화된 중산층 가족이나 재즈, 트위스트, 가족 정보와 댄스홀 같은 점점 근대화 되어가는 도시의 문화 풍경 배경으로 젊은이들의 방황과 애증 등을 그리었습니다. 죽음조차 리어카와 고급 세단 정의차라는 계급의 장벽으로 나누이는 맨발의 청춘, 그 반잣집에서 빌딩의 주인이 되기를 꿈꾸지만 결국 빌딩에서 떨어져 생을 마감되는 학사 주점, 신분 상승을 위해 사랑조차 속이는 저우처럼 한국의 청춘 영화에서 계급적 간격이 노골화되는 장면들이 빈번히 등장하는 것은 60년대 한국 사회라는 배경에서 이해돼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90년대 이후 청춘 영화 인터넷 소설이 원작으로 한 그놈 못이 있었다
늑대의 유혹, 그 동갑내기, 과외하기 등으로 나타납니다. 현실에서는 그 전혀 불가능하고 부조리한 전개를 통해서 명작 동화 속 왕자와 공주 형성시키며 청춘 남녀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단단히 역혀놓는 것입니다. 이는 가벼운 가정하여 사회 현실을 드러내는 또는 코바하고 있는 측면에서 60년대 정중 영화의 맥을 잇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전 매로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영화화는 시대에 뛰어넘는 끝이 없는 시도 되어 왔습니다. 영화는 강력한 대중적 영향력과 과람의 집단적 성격 때문에 민족의 정서적 동일화를 통해 근대적 국민 국가의 현상 및 발전에 필요한 국민적 통합을 제공합니다. 충녕전, 장화 홍령전, 심청전과 같은 고전 소설은 한국 영화의 중요한 원천이실 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의 분기점마다 다시 만들어짐으로써 영화 기술의 진보에 영화 산업의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중년전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화제를 몰고 왔는데 이 중년전 역사가 굳이 한국 영화사에 일정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유성 영화는 그 중년전이었고요. 그 시작과 같은 새로운 기술적 시도가 중년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격변의 순간마다 관객들은 익숙한 스토리를 보러 극장 문을 들락거렸고 이는 한국 영화 산업의 시형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또는 중년전은 최근 중년단 그 임권택의 2000년도에 나온 영화이고요. 그리고 반자전 그 4년 전에 나온 영화에 이끌기까지 23편이나 각색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위에서 말한 고전 콘텐츠의 힘과 사회적 인기를 입증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자면 저희는 그 전에 봤다시피 어떤 시각적인 쾌락인 어떤 우리는 그 실제 그 사회에서 그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떤 욕망이나 어떤 그리고 더 자세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악물을 보았다나 이제 아저씨 같은 영화들은 이 기능을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다르게 다른 요소에서 거기 지금 어차피 이런 요소들이 있고요. 제가 그 발표에서 설명한 바에 여러 장르와 그런 전통이 60년대까지부터 잘 유지해왔던 사실을 보셨죠. 거기와 제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